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중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부의 교민과 여행객 보호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남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남 광주 행정통합으로 호남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신속한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정치권 이슈에 대해 정당의 입인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보는 여야 스피커. 이른바 사법 3법이 의결되자 국민의힘은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고 민주당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중동 전쟁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개최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교민과 여행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이 미흡했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귀국 희망자를 계속 파악 중이며 우리 교민들을 태울 민항기가 출항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지 기자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가 중동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서 교민 안전에 대한 외교부의 안일한 인식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외통위 여야 의원들은 교민 보호에 있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우선됐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중동, 카타르 지역 우리 교민들의 SNS 대화방을 보여주며 대사관이나 영사 조력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국민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한정혜 의원은 현지 영사관 관계자가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 신속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오픈 채팅방에 각자 도생해야 한다는 불만이 폭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있기 전 사전 징후가 해외 매체 등을 통해 보도됐는데도 외교부는 공습 이후 재외국민 대응 TF를 가동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건 외교부가 인지하고 있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재외국민 대응 TF는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만드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했던 거 아닌가요?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일부 G7 국가 사례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G7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국민들 빨리 알아서 이 나라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제가 여러 나라들에 비해서 부족하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준비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석기 위원장은 조 장관이 다른 나라 핑계를 대면서 이 정도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현 의원도 2만여 명이 넘는 체류객이 발이 묶인 상황인데 별 문제가 없었다는 식의 장관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군가는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면은 그거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민 안전 대책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조 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으로 오는 민항기를 오늘부터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아랍에미리트 외교장관과 통화를 갖고 이런 전세기는 물론이고 또 아랍에미리트의 민항기가 인천까지 바로 출항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해서 오늘부터 아마 그 항공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동 지역 19개 공관 중 6개 지역에 한국 정부를 대표할 공관장이 없다는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국회방송 이승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을 찾아 전남 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계기로 지역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조작 기소를 한 검찰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를 연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행정통합법 처리로 호남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갖게 돼 지방주도 성장을 선도하는 첫 사례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은 이제 국가 균형 발전과 대한민국 대도약의 심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민주당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AI 영재학교 설립, 솔라시도 국가 AI 컴퓨팅 센터 건립 등 통합특별시의 첨단 미래산업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영광터미널 시장을 찾아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또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 선포식을 열고 햇빛연금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으로 전남 광주가 에너지 전환 수도가 되도록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검찰 개혁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진술이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사법 내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해당 녹취록에서 뭐가 있어야 내놓지 검찰이 자꾸 내놓으라고 한다며 검찰의 진술 압박까지 토로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검찰이 날강도짓보다 더한 짓을 한 겁니다. 이런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검사들은 모두 깜빵으로 보내겠습니다. 법무부를 향해선 명백히 드러난 사건들은 빨리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의 조작 기소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방침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당장 법사위를 열어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을 처리하라고 거듭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정부를 향해선 유가 급등에 따른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다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면서 더 이상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법사위를 열어 특별법을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위 사실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해야 되는 전형적인 빌드업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 몰아주기를 하면서 대구 경북 통합을 교묘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또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유류 가격이 전주보다 8% 넘게 오른 것과 관련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정유업계에서는 국제 유가 상승의 영향이라고 설명하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가격이 오를 때는 국제 유가가 당일날 즉시 반영이 되고 내릴 때는 시차를 한참 두고 반영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정권 들어 고환율과 원유 수급 불안으로 유가 상승이 예상됐는데도 정부가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과 유조선 호위 등 국제 공조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무분별한 가격 인상으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극우 제로, 부패 제로를 당의 전략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논의는 4월 중순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조국 대표가 극우 제로와 부패 제로를 이번 지방선거의 최상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SNS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감옥에 갔지만 내란 비호 정치 세력은 아직 존재한다며 이 세력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 공천 등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의 부패 문제를 근절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천 범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세종시장 출마를 선언한 황운하 의원을 포함해 일부 지역에 집중하고 기초단체장과 의원 후보는 호남은 물론 영남과 강원 등 다수 지역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 자신의 출마 지역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진영을 갖추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디 갈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논의는 양측의 연대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예측했습니다. 선거연대 문제가 3월까지는 특별한 진척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4월 중순 이후가 돼야 비로소 사실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 등 특정 지역은 특수성을 고려해 민주당이 진보당 등 다른 세력과도 폭넓게 연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주간 이슈패 국회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팩부터 볼까요? 대미투자특별법 속도전. 네. 3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3월 국회에서는 가장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미투자특별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여당 주도로 사법 3법이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처리가 되면서 특별법 처리도 지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여야는 특별법을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죠. 12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데 뜻을 모았었죠. 네, 여야가 국익과 관련해서는 이제 대승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소위에서 특별법에 대한 심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이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윤곽도 나왔는데요. 네. 별도의 투자공사를 설립하되 자본금을 2조 원 규모로 최소 규모로 운영을 하고요. 관련 정보 공개는 의무화했습니다. 또 이 관련 정보를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이 국가안보와 기업 경영 활동상 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비공개하도록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9일 다음 주 월요일이 있죠. 그 특위 전체 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네, 특별법이 이제 처리가 될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슈픽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D-89 지방선거가 이제 9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움직임도 이제 바빠졌어요. 네, 그 시간이 좀 빠르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러다 보면 이제 하다 보면 이제 6월이 되고 지방선거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이제 민주당부터 좀 살펴보면요. 민주당의 움직임이 다른 정당들보다 가장 빠릅니다. 민주당은 지난주였죠. 우상호 강원지사 후보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박찬대 의원은 인천시장 후보로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경남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을 확정을 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요. 인천 연수구갑 3선 의원으로 이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시절이었죠. 이때 원내대표로 호흡을 맞췄었습니다. 네. 김경수 위원장은 좀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스토리가 좀 있는데 예. 김 전 위원장은 20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열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에 2018년, 그러니까 2년 뒤에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임기 중에 2021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지사직을 상실했었고요. 그런 와중에 2024년이었죠.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복권이 되면서 이번에 다시 경남지사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3명의 광역단체장 후보를 확정을 했는데요. 우상호, 박찬대, 김경수 후보. 신행과에도 좀 질문을 드려보면 네. 이 단수 공천된 이 세 후보의 특징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상호 후보는 이재명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정무수석을 이제 지냈었고 자진 사퇴를 했었고 또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대표적인 친명계로 이제 알려져 있고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는 대표적인 친문계, 뭔가 이제 차별점도 있으면서 색깔이 또렷하네요. 네, 그렇죠. 이 광역단체장 후보자가 시간차를 두면서 발표가 된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단수 공천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발표 순서도 보면 청와대, 친명, 친문 이 3명의 후보자 발표는요 좀 상징성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김동길 기자, 국민의힘 공천 준비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후보자 공천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8일, 또 기초단체장은 9일, 광역기초의원은 11일까지 후보자 서류를 접수한 뒤에 이제 심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후보자 선출 경선 방식을 두고 지금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장 경선 방식에 대한 그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현재 서울시장 후보군에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 또 나경원, 안철수, 신동욱 의원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후보자 선출 경선 방식을 MBC 예능 프로그램이죠. 복면가왕의 방식을 검토한 것으로 이제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방식을 보면요. 어떤 방식이냐면 후보자들끼리 토너먼트 형식으로 경쟁한 뒤에 최우승자 1인이 이제 오세훈 현 시장과 대결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공관위 이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 흥행을 위해서 이 딱딱한 면접보다 자유로운 오디션 방식을 도입해 보자는 취지에서 논의된 부분이 있었다. 뭐 이런 설명들이 있었습니다. 네, 복면가왕 방식 많이 좀 회자도 됐었고 화제도 됐었네요. 근데 후보자들이 복면을 쓴다고 좀 못 알아볼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왔었고. 네, 알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이슈픽 들어가겠습니다. 임시의정원 태극기. 네, 3.1절을 맞아서 지난 일요일이었죠. 3.1절을 맞아서 국회의사당 전면에는 이제 임시의정원 태극기가 이제 게시가 됐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마지막 이슈픽으로 정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진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바로 이 태극기가 임시의정원 태극기죠. 네, 이 태극기를 보면 지난 1923년 이제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 걸었던 태극기입니다.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의 회의 및 행사에 개항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신행코 혹시 이건 이제 올해고요. 지난해 3.1절에도 이제 국회 전면에 게시가 됐었는데 그때 걸린 태극기는 좀 기억하실까요? 태극기가 이렇게 종류가 많았었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도 하게 되면서 작년에 그런 태극기 기억이 납니다. 진관사 태극기였죠? 네, 맞습니다. 이 태극기 사진도 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3.1운동 정신을 상징하는 이제 그 대형 진관사 태극기가 게시가 됐었고요. 올해는 이제 임시의정원 태극기가 국회의사당 전면에 게시가 됐습니다. 우의장 취임 이후에 지난해와 올해 그러니까 태극기의 역사적 의미를 좀 재조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의장은 이번 임시의정원 태극기 게시와 관련해서요. 임시의정원의 역사를 되새기는 것은 곧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온전히 되살리는 일이다. 또 3.1운동이 국민주권 선언이었다면 임시의정원은 그 선언을 제도와 헌정 질서로 완성한 공간이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임시의정원 태극기는 3월 15일까지 게시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요. 1920년 3월 15일에 이 3.1절을 국경일로 제정한 역사를 고려한 것이라고 이제 국회 사무처는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국회박물관에도 잘 전시가 돼 있거든요. 주말을 이용해서 국회박물관도 한번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국회의사당 전면에 걸린 이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 박물관, 국회 들어오시면 이제 바로 이제 근처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태극기도 보시면서 또 역사의 그런 의미도 되새기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국회 방송의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본에 공식 방문 중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동경 한국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재외동포 학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여야에 공식 제안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도쿄 신주쿠에 있는 동경 한국학교의 중등부 졸업식 현장을 찾았습니다. 1954년에 설립된 동경 한국학교는 현재 1,000명이 넘는 학생이 재학 중인 대표적인 재외 한국학교로 양국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아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축사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온 학교의 역사를 높이 평가하면서 졸업생들이 대나무처럼 튼튼한 마디를 만들어 큰 꿈을 품길 당부했습니다. 동경 한국학교라고 하는 아주 좋은 학교,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우리 동포들이 정말 오래전에 만들어서 아주 멋지게 만든 이런 학교를 오늘 졸업하는 거잖아요. 정말 자랑스럽고
저희도 한국에서 정치를 더 잘해서 한국을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앞서 진행된 학교 관계자 간담회에서는 재외 동포교육에 헌신해온 교사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대한민국에서도 현지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 의장은 이어 도쿄 주재 기업인들과 만나 격변하는 국제경제 질서 속 우리 기업들이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뒷받침을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양국 의회 간 전략적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그린 에너지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여러분이 현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본 기업과의 협력의 네트워크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씨앗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내일 나흘간의 일본 순방 일정을 마무리하는 우 의장은 귀국하는 대로 정치권의 최대 화두인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 국회 내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치권에 공식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민투표법이 통과되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우 의장은 각 정당을 상대로 개헌특위 출범을 위한 설득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정세 혼란을 이용한 기름값 담합 등의 불법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이러한 사태를 틈탄 가격 담합과 매점 매석 때문에 유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해 시장 혼란이 야기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석유뿐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부당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를 바로잡겠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대학의 계약학과와 연계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과 협약을 맺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학과가 수도권 주요 대학에 몰려 지역 균형 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정책위 의장은 지방대학과 연계하는 기업에게 법인세 공제를 비롯해 현장 실습과 채용 인원에 따라 혜택을 주는 방안을 6.3 지방선거 공약에 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이 지난해 야당 가운데 중앙당 후원금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진보당의 지난해 모금액은 9억 7,100여만 원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진보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지지와 응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속 다양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뽑아 전해드리는 신동진의 국회 속. 오늘 주제는 행정통합 데드라인입니다.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안개 속인 가운데 지방선거는 이제 90일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합특별법안 처리는 일정상 이달 중순까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광주, 전남 통합법만 처리가 되면서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은 사실상 무산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3월 임시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을지 행정통합 마지노선에 놓인 국회 상황 직접 만나보시죠. 통합특별법이 통과된 광주 전남은 농업, 스마트 혁신과 AI, 에너지,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나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통합하면 기회가 열리고 통합하면 잘 살게 됩니다. 광주, 전남뿐만이 아니라 대구, 경북, 대전, 충남 이 세 가지 법이 함께 국회를 통과하여 함께
추진이 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만 통과가 되었고 대구 경북은 국민의힘이 당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통과시켜 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전혀 이견이 없는 완전한 찬성 당론으로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을 모아주기를 요구합니다. 충남대전은 충남대전대로 개별 사정이 있고 지역민의 의사를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보고 거기에 갖다 붙여서 해달라. 뭐 또 계속 가당치 않은 이유를 추가로 하고 있어서 솔직하게 느끼는 감정이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냐. 우리가 노리겠냐. 특히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부분이자 관건은 충남 대전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충남 대전 통합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선 출마 포석이 깔렸다는 게 국민의힘의 예측이었는데요. 통합이 이뤄질 경우 현재 국민의힘이 보유한 두 광역단체장 자리를 민주당의 통째로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법은 사실상 민주당이 반대했거든요. 국민의힘이 추진하다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훈식 비서실장을 통합특별시의 후보로, 시장 후보로 추천을 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태도를 돌변해서 사실은 이번에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을 발의를 한 거거든요. 현재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넘긴 가운데 박수현 의원이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황인데요. 법 통과 후 10일 이내에 사퇴하면 통합특별시장 출마가 가능하도록 특례가 마련돼 있지만 통합법 입법이 불투명해지면서 강훈식 차출론도 힘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큽니다. 한편 대구 경북권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까지 법안이 통과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며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의 통합을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오롯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구 경북에 대해서 어떤 분은 통합해야 된다, 어떤 분은 안 돼야 된다. 사실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분열이 되고 의견이 나뉘는 법을 통과를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뒤늦게 그걸 민주당 탓을 하면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은 그는 정치적 도의가 아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그러한 그 국회 무시, 국민 무시 행위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라. 12일 본회의까지 매듭짓지 못하면 전남 광주만 통합특별시장을 뽑는 미완의 행정통합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데드라인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남은 두 지역의 행정통합이 성사될 수 있을지 아니면 끝내 무산이 될지 유권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국회 속이었습니다.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부대변인, 권영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에서 지난주에 통과시켰던 사법 3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를 사법 쿠데타라고 반발하면서 장외 투쟁을 그동안 이어갔었고 반면에 민주당은 다음 주 이 대통령 공소 취소와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인데요. 자, 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법 3법을 의결한 것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세은 부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대통령이 국회에서 절차를 지키고 토의를 거쳐서 올라온 법에 대해서 딱히 위헌적인 요소나 정부의 정책과 반대되는 게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닙니다. 행사하지 않는 것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전 대통령이 올라온 거부권, 법안 전부 다 거부권 행사했던 게 굉장히 이상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법 3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안에는 대법원 증언법이라든가 재판소원법 이 문제는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논의가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구가 있었고요. 우리 국민들이 대법원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재판이 늦어져서 그 늦어지는 피해를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었고 이 대법원이 좀
증언해야 된다는 요구가 대법원 자체에서도 있었습니다. 너무 업무가 과부하가 심하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점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이 또 당연히 우리 여론을 하고 있는 우리 국회의 의무라고 저는 보고요. 문제가 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법 왜곡죄 갖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은 다 이제 논의가 오랫동안 됐던 문제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사법정의라는 것이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최후의 보루인데 그동안 판사나 검사가 때에 따라서는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그게 또 사실을 조작하거나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했고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례가 있어서 피해가 막중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처벌은 받은 사례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커야 하는데 그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무기를 삼아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법 왜곡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방탄이다 하는 것은 그 취지랑 전혀 맞지 않고요. 과거에도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좀 잔인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하게 된다면 그 판사의 껍질을 피부 껍질을 벗겨다가 그 판결을 하는 의자에다 씌우는 그러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이건 좀 제가 너무 잔인하게 과도하게 이야기한 거지만 그만큼 이 판사의 이런 판단과 그런 그 공정함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 과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의 취지를 조금 생각해 주셔서 저는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사법 3법이 의결이 됐는데 그동안 국민의힘 측에서는 필리버스터도 시도를 해봤고 장동혁 대표가 단식 투쟁할 때 특검 문제와 함께 이 문제 때문에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길게 이어갔는데 야당이 지금 지방선거에서 이 사법 3법 문제를 쟁점화시키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더불어서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식 투쟁이나 그밖에 여러 방법으로 정말 국민들께 호소를 많이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이 사법 3법의 강행 처리는 정말 입법 권력을 이용해서 사법 체계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학교에서 3권 분립이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독립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거대 의석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권력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국민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이렇게 야당에서 이 법이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마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런 것들 사실 악용될 수 있는 소지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헌법이나 그 법학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중에 돈 있고 정말 빽 있고 이런 분들이 이 변호사를 많이 사서 자신의 어떤 그런 범죄를 덮을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러한 법들이 잘못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면은 정말 국민들, 힘없는 국민들이 나중에는 그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이 일어났다. 학폭이 일어났을 때도 정말 빽 있고 돈 있는 집의 어떤 자녀들은 변호사를 사서 무한히 이 사심이라든지 또 자기에게 어떤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법 왜곡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네. 3심제 끝나면은 그 만약에 고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 학폭을 저질렀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확한 판결이 나서 이 학생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4심제로 가게 되면은 정말 이 학생이 대학생 돼버리고 이 세월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러면 결국에는 돈 없는 서민의 어떤 그런 피눈물만 자아내게 되는 그런 분명히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우리 당에서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는 헌법상 권력을 균형 있게 유지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 매우 유감인데요. 다음이라도 어떤 저희가 이걸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우려를 좀 표명하기도 했었고 이 문제들을 지방선거에서도 또 끌고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당의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지 임세은 부대변인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이 사법개혁 문제와 지방선거와 이제 연루시키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 논의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문제고 이 지방선거 때문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그 대법관 증언이나 헌법소원 문제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 논의가 빨라진 것이고 저희는 그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그 입법 활동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방선거와는 저희는 전혀 무관하다, 별개의 문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 수건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가운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어 스스로 거취 표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공청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번 거취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권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이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굉장히 저는 엄중하다라고 생각을 드는데요. 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아마 전례를 찾기 힘든 그런 지금 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지난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굉장히 선호하는 당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렇게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을 한다면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야 정말 민주당은 탄핵 선호당이다. 여전히 탄핵당이다. 탄핵을 남발하고 네. 있다. 네. 근데 저번에도 줄탄핵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대변인께서 2번밖에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제가 팩트 체크를 다시 해드린다면 좀 줄탄핵에 가까울 만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탄핵이 기각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난 시간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그 지금 선임이 됐을 때 저희가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민주당 인사분들께서 정말 흠결이 없는 분이다. 정말 이렇게 정말 완벽한 분이 안 계신다. 이 정도로 칭찬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 180도 달라진 이러한 여러 가지 비판과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입장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는 정말 이 대법원장도 본인들 마음에 들면 정말 훌륭한 분이다 칭찬을 하고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탄핵을 추진한다. 아마 국민들께서도 똑같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탄핵을 2번 했다는데 그동안 기각됐을 뿐이지 남발했던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계엄 전에는 2번 했죠. 계엄 전. 네. 맞습니까? 계엄 전. 12.3 계엄 전. 계엄 전에 이상민 지금 장관이랑 감사원장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결국에는 기각이 된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의 경우에도 임명 당시에는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가 이제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훌륭하고 흥겨롭다는 얘기는 좀 못 들었고 당시에 어떻게 청문회가 했는지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흠결이었고 훌륭한 분이었으면 그걸 계속 유지를 하셔야죠. 대법원장이라는 그 직책, 그 무거운 직책을 수행하는 동안 그 흠결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 위반이 탄핵 사유인데 법률 위반이 명백했던 것이 그런 정황들이 있어요. 네. 일단은 그 당시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 관련해서 6만 페이지 관련된 얘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실은 원래 이게 파기환송의 절차가 결정되기 전에는 소부에 먼저 배당이 되고 그 이후에 전원합의체랑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소부 배당 전에 이미 전원합의체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시했습니다. 그거를 대법원에 있는 관련자가 국회에서 진행한 청문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네. 그것 자체가 위법 행위입니다. 소부 배당 안 하고 전원합의체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자료까지 다 열람하라고 미리 지시를 했다는 게 당시 증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를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 것이고 잘못을 했으면 아무리 흠결이 없던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 주장이 맞으시다면 그다음에 법률 위반 행위가 있으면 그거에 마땅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에서는 대법원장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딱히 존재하지가 않고 그랬던 선례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탄핵이라는
그 조항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이 많고 상권 분립 본인이 말씀하시긴 하지만 가장 많이 상권 분립을 해치고 있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입니다. 이 사법 불신의 시초가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코트에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본인 자체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뭐 저희가 사법 3법이라고 하는 그 입법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게 입법이 뭐 되면 안 된다, 유감이다라는 표시를 하는데 입법권의 침해인 겁니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법권이라는 것은 국회에서 만든 입법에 대한 입법을 행위하는 곳이지, 이걸 입법을 하라 마라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게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것이고요. 3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유일하게 3부 요인 중에 임명직인 사람이 바로 대법원장입니다. 그러면 저는 뭐 이건 나중에도 법도 이제 좀 개선해야 되는 지점이라 생각하는데, 그 어떤 정부에서 임명한 그 대법원장은 그 만약에 자기가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임기를 끝나면 같이 마무리를 해야지 이 정권이 그 결을 같이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나중에도 이런 부분도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지만 일단 이 주제로 가다 보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알 겁니다. 본인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들과 12.3 계엄 당일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본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탄핵이라는 논의가 있기 전에 스스로 사법부의 신뢰를 찾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금 짧게 들어볼게요. 네네. 2023년 12월 인사청문회 때 그때의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인품이라고 그때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이재명 당시 그 대선 때 후보 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과 그리고 3법 지금 사법개혁 3법을 두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굉장히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 공개적인 이 반대하는 이 입장을 듣고 민주당은 이미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다음 차례인 검찰개혁 법안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이달 안에 공소청, 중수청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서 오는 10월에 출범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여당 안에서 정부안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와서 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개혁이라는 것이 뭐 여기서 이런 의견 나오면 저기서 또 다른 의견 나오고 합니다. 어차피 이게 개혁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토론하고 또 수기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당안이 또 아주 완벽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또 정부안이라고 또 완전히 완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서로 절충하고 조정하고 또 토론을 거쳐서 국민의 여론에 맞게, 국민의 민심에 맞게 그 법을 수정하는 것은 또 국회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 대변인. 일단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그리고 중수청 그리고 이 설치가 사실상 이 검찰 수사 기능을 완전히 해체하는 그런 수준의 구조 개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줄기차게 비판을 했고 저희가 줄기차게 안 된다라고 막아온 것이고요. 문제는 이런 대형 제도 개편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의 이 사법 체계는 결국에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우리 정치인이 아니라 결국에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범죄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졸속 어떤 입법을 인해서 결국에는 그 수사 공백이 발생을 하면 그것은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당, 제가 알기로는 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이 안을 수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우 안타깝고요. 국민의힘은 정치적 구호로서의 검찰 개혁이 아니라 좀 국민 안전에 중심을 둔 그런 사법 개혁, 검찰 개혁 이런 것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지방선거가 오늘로써 89일 남았습니다. 80일대로 좁혀지고 있는데 3월 임시국회에서 TK 통합법이 처리가 될지 이것도 관심인데요. 오는 12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지 못하면 물리적으로 지방선거 전에 통합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여전히 대구, 경북, 충남, 대전 통합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거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그 각 원내대표께서 서로 각 당 원내대표께서 진지한 논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애초에 시작은 원래 충남 대전이었습니다. 네. 충남 대전이 원래 시작으로 이제 대구 경북과
또 광주 전남까지 논의가 제일 된 먼저 건데요. 이야기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충남 대전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 먼저 하자고 했던 네. 지점이 있었어요. 그걸 대통령이 이제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당은 관련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렇게 찬성하고 먼저 주도했던 국민의힘이 이걸 또 각자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충남 대전 같은 경우는요. 그러더니 대구 경북만 해달라고 하면 그럼 그 애초에 논의는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저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는 또 합의하에 광주 전남은 지금 굉장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평가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지금 대구 경북도 하다 보니까 이 대전 충남 막으려다 보니까 본인들끼리 스텝이 약간 꼬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려면 다 같이 하는 게 맞지 대구 경북만 빼고 한다? 그러면 이거죠. 대구 경북의 표는 받고 싶은데 대전 충남에 만약에 민주당이 유리한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먼저 발목 잡기 느낌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대구 경북에 계신 의원님들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셨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 얼마 전에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이 통합 논의가 네. 굉장히 어떻습니까? 아니 왜 안 하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우리가 다 뽑아줬는데 이 논의 왜 너네들이 왜 그거를 발목 잡고 있냐라고 그런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네네. 왜냐하면 예산 차이가 20조 가량 차이나가 납니다. 그냥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그러면 대통령이 주장하시는 5급 상트, 그다음에 국토 균형 발전에 가장 적합하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자충수로 지금 이 논의가 막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 원내대표 두 분이 현명하게 좀 잘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애초에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전 충남 얘기를 하셨는데 대구 경북에서도 이미 예전에 홍준표 시장 때도 이 통합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잘 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중간에 약간의 그런 소통에서 혼선이 있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지역 균형 발전의 어떤 어느 정도로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민주당의 집권 여당에서 의지가 있냐라는 부분으로 저희는 오히려 방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광주 전남만 그렇게 진도를 빼면은 저희 대구 경북 국민들은 어떡합니까? 대통령을 바라보는 또 보수의 국민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그 혼선은 제가 봤을 때 해소가 되었고 대구 경북의 의원들도 모두 지금 이 대구 경북 통합에 대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우리 법사위에서 더 이상 이렇게 미루지 말고 이제는 국민들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을 지선 전에 잘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지 않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금 법원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당원권 1년 정지 징계 효력을 중단하라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윤리의 결정이 재량권의 일부 남용이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또한 그 배 의원이 지도부에게 반성을 요구하기도 했고 서울시장 위원장직에 복귀하게 된 만큼 공천에도 관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좀 장동혁 대표 리더십에 타격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은 이 법원의 결정문에 대해서 조금 유감인 것이 이 배현진 시당위원장의 이 제명 자체가 어떤 정치적 개인적 어떤 원한이 아니라 윤리위에서 정확하게 면밀히 살펴서 네. 이 배 의원이 본인을 지탄한 어떤 이제 국민의힘 소속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분의 자녀에 대한 어떤 초상권 침해, 아동 인권에 대한 어떤 침해가 심각하다고 해서 이 윤리위의 어떤 징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런 우리 당에서 사실 이제 법적인 부분에 대응을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은 미흡했던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어쨌건 간에 이 정당은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정당입니다. 이 국민들이 아동 인권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고 배현진 시당위원장이 사과를 지금 하지 않은 상태인데 법원에서는 사실 인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기강이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특정 사유에서는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다면 앞으로는 과연 누가 이러한 윤리적인 데 있어서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지방선거 앞두고 이 재선 의원이나 되시는 분께서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는 잘못됐으니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분께서 좀 사과를 하시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 아동을 생각해서라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당에서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네. 당의 어떤 흔들리는 기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민주당의 시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안이 그 아동의 뭐 인권이나 뭐 초상권 침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김종혁 전 최고 그분이 되게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정치적인 의사 표현, 즉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비판 어린 표현한 것 때문에 윤리위에서 회부돼서 제명됐거든요. 그것도 제명 절차가 있었던 게 아니라 제명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자동 제명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배현진 의원 건은 뭐 제가 차치하고 나서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배현진 의원 지금 복귀를 하긴 했지만 이거 3일 천하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걸린 게 또 있어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대구 서문시장인가요? 해당 행위다. 거기 따라갔던 사람들 전부 다 제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부산 간다는 거 아니에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럼 거기 또 따라가는 의원 다 제명한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배현진 의원 포함돼 있거든요. 지금 3일 동안 반짝 서울시장 위원장 했다가 다시 윤리에 가서 다시 또 이 당원권 정지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추가 징계 가능성 있습니까? 징계 부분은 제가 윤리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정말 반대의 경우에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낙연 옛날 전 대표를 이미 탈당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그분이 어디 갈 때 민주당 의원들이 따라간다면 그것이 과연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과연 민주당에서 볼 것인지 그래서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네. 따라가는 개인적인 인연으로 그분 따라가는 거에 저희는 윤리위 회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야 스피커도 불이 붙었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부 대변인, 권영련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